네, 두 분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이상일 케이스텍 컨설팅 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민심어때가 매주 수요일 아침에 방송이 되는데 일주일 전 수요일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의 KBS 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문제를 좀 점검할 수가 없었는데 아무튼 있었고요. 그 뒤에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됐는데 이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율이? 그 이후에 사실 조사돼서 결과가 나온 조사가 없어요. 이제 지난 그제 어제 조사해서 오늘 발표된 게 있는데 대통령 평가에 대해서는 또 그 항목을 아직까지 예. 오픈을 하지 않아서 그 이전 조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리얼미터가 이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7, 8일 예. 이제 당시 이제 섞여 있죠 중간에 네. 1,400명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예. 이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열심히. 예. 여기서 대통령 긍정평가가 39.2%로 나왔습니다. 예. 부정평가는 57.7%였는데요.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긍정평가인데 네. 잘한다고 하는 그게 39.2%인데 이 조사기관의 직전 조사, 전주 조사 대비 비해서는 1.9%포인트가 이제 오른 것인데요. 네. 이게 이제 7, 8일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8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약간 반영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때는 0.9%포인트가 이제 떨어진 것으로 일간으로 하루씩 또 조사를 하니까 하루씩 또 이제 여기 발표를 하는데 네. 그게 나왔는데 그래서 약간 그래서 이제 좀 확실치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이전에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던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고 네.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이제 안 좋게 반영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 사실은 이제 그때 사과가 좀 불충분했다, 아니면 대응이 해명이 좀 불충분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보다 더 낮아지기가 대통령 평가가 좀 쉽지는 않은 흐름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 리얼미터 조사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네. 수준이 바닥이라는 표현이 뭐하겠고 상당히 낮은 추이였는데 대부분의 조사들이 그렇긴 했죠. 사실은 이제 ARS에서 이제 이 조사는 자동답 방식인데 다른 전화 면접 조사보다는 좀 수치상은 높은 편이긴 했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한국갤럽하고 리얼미터 조사가 좀 많이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더니 이상일 소장님은 예, 지금 리얼미터 조사 설 직전에 나왔던 조사를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그때 다시 같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이제 NBS라고 격주로 네. 발표된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 조사에서도 설 직전 조사에서 아마 그 전에 2주 전 대비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한 6%포인트 정도 올라갔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이었는데 사실은 이 조사도 이제 엠브레인, 케이스텍, 코리아, 한국리서치 4개사가 2월 5일에서 7일 사이에 진행을 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였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 국정 지지율이 상승을 했는데 근데 국정 지지도만 상승한 게 아니라 정당 지지율에서도 국민의힘이 좀 상승한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네. 그리고 정권 안정론, 정권 견제론을 이제 대비해서 보는 그 수치도 상당히 이제 정권 견제론이 좀 낮아진 그런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해석을 해본다면 설 직전 상황이 어떻게 유권자들한테 보여졌을까 했을 때 그래도 이제 그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해명들은 이제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네. 그러나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어떤 방송이 녹화가 돼서 방송이 될 거라는 예고가 돼 있었잖아요. 이제 어떤 형태로든 좀 털고 갈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었고. 기대감이 녹아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좀 편안해진 상태에서 그동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에 집중이라든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또 활동들이 좀 평가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어떤 그런 계기들이 보였던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이것은 윤 대통령의 방송 이전의 상황이죠. 거기까지 했던 여론들이 설 직전에 나타났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것이 이제 설 명절 기간에 있었던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방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선거 이슈들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바뀌어 있을까가 아직은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제 좀 소장님 말씀 좀 막
있다고 생각되고 이번 주에 어떤 조사 결과들이 나올 텐데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좀 올라가는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긴 합니다. 그런 여권 관련한 지표가. 근데 그것은 만약에 대통령의 KBS 대담과 관련해서 그 해명, 설명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국민적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상승했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 언급을 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보수 성향층에서 충분하게 사실 지금 어떤 긍정적 지표를 여권에게 보내고 있지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수 성향층에게는 이 부분 어쨌든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갖고 긍정적 지지 표출이나 이런 것들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것도 한번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 말씀을 정리를 하면 그 두 개의 조사, 리얼미터 조사와 MBS 조사가 그 조사 시점을 볼 때 KBS 대담이 방송된 후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이 된 거라기보다는 그 전 단계, 직전 단계까지의 어떤 여론이 이제 많이 반영이 된 결과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튼 입장을 표명했다라고 하는 소식만 듣고 기대감이 여기에 투영이 됐다. 그래서 보수층이 먼저 반응했다. 대략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본격적인 평가는 그 다음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봐야 된다는 얘기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전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KBS 대담에서 뭐 아쉽다, 뭐 박자르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여론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점검이 돼야 될 건데 두 분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어쨌든 이슈 자체로는 일단락 좀 된 상태로 지나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일반적인 국민들의 어떤 기대치에 부응한 수준의 어떤 설명이나 혹은 사과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이 오히려 지금 이제 낮게 형성되어 온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반등의 계기를 만드는 거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답하게 끝났다고 해서 지지율이 더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그러나 이제 결국 이 문제를 좀 비판적으로 보는 어떤 유권자들의 눈에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풀 의지가 없구나라는 확인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떤 그러니까 지지층의 어떤 저변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고착된 상태로 가는. 그러나 이슈 자체로는 이게 새로운 문제가 또 계속 불거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일단은 수면 아래 좀 가라앉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조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이제 공개된 조사가 있거든요. 어떤 건데? 예. 그러니까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서 연휴 끝 무렵에 2월 11일, 10일 양일간 전국 1,400명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담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이제 평가를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67%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또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은 48%였으니까 상당히 사실은 이제 불충분하게 인식하는 기류가 있고 적절하다고 하는 응답은 27%였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 67, 적절하다 27이니까 사실은 그때의 대담에서의 이제 설명들이 국민적인 어떤 호응을 충분하게 얻지는 이제 못한 것으로 이제 이 조사 결과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것이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슈가 더욱 쟁점화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사실은 전망이 필요한 부분이긴 할 텐데요. 이게 이제 애매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해소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제 공개 거론은 잘 되지 않는 상황이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디어에서 이것을 충분하게 잘 이제 다루지 않을 수 있고 이른바 이제 미디어 입장에서는 이제 구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다뤄버리는 그렇죠. 이렇게 간다. 그리고 여권 입장에서 이제 해당 사안을 보면은 그 사안을 언급했던 주요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최근의 기류를 보면 상당히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턴다운 시키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쟁점화 이슈화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 얘기를 하고 그것이 맞부딪혀야 되는 것인데 야당도 지금 뭐 내부 공천에 관련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화력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재의결 뭐 시점이 어떻게 정해져서 다시 재부상할지 여부는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당장은 좀 수위가 조절되지 않은 국면이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듭니다. 두 분의 진단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불이 계속 그러니까 타오르기 위해서는 땔감이 공급돼야 되는데 땔감 공급에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치적으로요. 그렇죠. 사안 자체에 대해서 사실
더 이상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지금 딱 하나 남았잖아요. 그 백이 어디에 있고 네. 어떻게 됐냐 이것만 남았지 뭐 누가 줬고 어떻게 됐고 이런 상황들이 다 알려져 있고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궁금했던 건 거기에 대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입장이 뭐냐라는 네. 거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이슈 자체가 뭐 더 이렇게 크게 계속 발화돼서 가기는 좀 어렵지 그래서 않겠나 이제 싶습니다. 뉴스 비중도 이제 공천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이제 또 뒤로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부분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특이점이 있습니까? 네.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어쨌든 정치 관심도들이 많이 참여하는 자동응답 방식인데요. 네. 그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전주 대비 1.1%포인트 상승해서 40.9%가 됐고 민주당은 3.4%포인트 하락한 41.8%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사기관에서 분석을 내놨는데 양당 차이가 11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격차를 보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아까 인용해 주신 이제 NBS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이게 사람 면접본 조사인데요. 국민의힘은 37%, 더불어민주당은 30%. 여기서는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좀 수치상 네. 이제 높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조사들에서 보면 좀 이렇게 유심히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요 설 명절 직전과 요 상황까지는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문제, 뭐 명품백 이슈 이런 것에 좀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고 이게 어떤 총선 구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총선과 관련된 이제 정당 지지 성향 여론조사들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서로 따로 간다라는 부분들이 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JTBC와 메타보이스 조사에서는 질문을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당을 지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민주당 35%, 국민의힘이 34%라는 거죠. 이 이야기들은 뭐냐면 자 만약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방송 대담에 대한 평가라든지 명품백 이슈에 대한 대응이 이 선거 여론에 상당히 큰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쳤다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총선 여론에도 좀 나타나야 되는데 네. 이거하고 다른 결로 예를 들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평가 여론들은 별도로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면 김건희 리스크가 이른바 그러니까 선거의 핵심 이슈가 돼서 선거 판세를 좌우할 핵심적 관건이 되지는 못할 것 같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두 번.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네. 사실은 이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한동훈 위원장 등판 이후에 끊임없이 야당에 대한 심판론을 제기하면서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 대 이재명 대표의 구도를 만들어 가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총선 여론에서 작동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된다. 지금 보면은 이제 사실 그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대통령 평가도 있고 정당 지지율도 있고 이번 총선의 정권 심판이나 국정 안정이냐 이렇게 묻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가장 이제 종잣돈 같이 확실한 것은 정당 지지율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해서 나 어느 정당을 지지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은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 흐름을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예전에 이제 이런 평가들이 있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당에 뭐 사실상 당대표로 와서 굉장히 이슈를 끌고 있는데 왜 여당의 정당 지지율은 오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이 있었는데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들을 이제 보여주는 측면들이 있고 근데 사실 거기서 더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정권 심판 기류가 높은데 야당의 지지율은 왜 그거에 맞춰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뤄지지 못하느냐 부분도 매우 사실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그럼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예. 여쭤보고 싶은 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말 그대로 이게 여론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라는 점에서만 한정을 해서 본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 이른바 운동권 심판론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일정하게 지금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것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시대 정신이냐라고 하는 데에서 사실은 공감도는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는 검찰 독재를 뭐 어쨌든 이제 이번에 깨야 된다라고 하는 거 공감도가 사실 그거보다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되는 것은 많은 조사에서 확인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으로 있었던 상황에서 사실 그 상황이 다소간 좀 이상하고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이슈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달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감도를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은 막 상당히 이제
제법 높은 수준까지 가는 것이니까 예. 사실 보수 성향층들 이완돼 있던 보수 성향층을 좀 결집시키는데 예. 그런 동원하는 데는 일정 부분 효과를 좀 발휘한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일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말과 이거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인식하는 틀 사이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어떤 점에서? 저는 여론에 일단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만 본다면 상당히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86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이라는 말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누구를 청산하자는 거냐라고 할 때 대상도 좀 애매할 수 있고 세대 간에 이런 이해가 인식이 다를 수 있는데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 부분을 풀어갈 때 구체적인 인물들을 자꾸 적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 예. 민주당의 좀 여론상 네. 비판적 요소가 있는 인사들을 직접 거명하면서 예시를 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 많은 분들이 뭐냐면 이 운동권 정치 특권 정치 청산이라는 말과 그것의 어떤 추상성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치환시켜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렇지 저런 사람들은 좀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에 동의하는 여론들이 늘어난다. 네. 이게 운동권 정치 청산이라는 말에 맞느냐라는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의 말이 좀 바뀌었죠. 86 운동권뿐만 아니라 뭐 그 뒤에 뭐 경기 동부연합 한총련 뭐 이 이후 세대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거다. 계속 이제 이 대상을 구체화시켜 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청산론에 대한 어떤 호응이 점점 이렇게 좀 확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거 캠페인이 사실은 이제 뭐 어떤 마음을 정하지 않고 정보가 부족한 유권자들도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정 지지층도 있지만 결과를 뒤바꿀 만큼의 충분한 유동적 유권자들은 많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면 사실은 각 정당은 각 또 후보들은 이렇게 이제 선거는 규정하는 싸움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미래이고 저쪽은 과거 세력입니다. 그렇죠. 나는 혁신 세력이고 저쪽은 기득권 세력입니다. 이것을 계속 유권자한테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것에 반응하는 유권자들이 나타나면 이제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 달 정도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그 여권에서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 사실은 본인들의 미래고 이제 혁신이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응은 오히려 이제 야당이 더 공세적으로 해야 되는데 수세적으로 이제 그것을 평가를 받는 야당이 국면이 되어서 예.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메시지 전에서 차이가 좀 있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생각됩니다. 개혁신당이 이제 통합개혁신당이 출범을 했어요. 자, 이제 그 여론이 어떻게 평가할지가 이제 궁금한데 개혁신당의 파워는 어떻게 지금 가늠하십니까, 두 분은? 이상일 소장님. 저는 그 여론으로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조사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서 확실치 않습니다만 JTBC 메타보이스 조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총선이라면 거기에 보면은 개혁신당 지지하겠다는 여론이 6%로 나온 걸로 6%. 아마 제가 봤는데요. 뭐 비례 투표에서는 조금 올라가죠. 8%인가요? 예. 일단 그 개혁신당 통합이 이루어진 직후에 조사하고 그것이 상당히 그래도 설 연휴 기간에 회자가 됐던 어떤 이슈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여론조사 수치가 만약에 이런 수준으로 계속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통합의 어떤 시너지 효과나 파괴력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약하지 그렇죠.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제3지대가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저변 여론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 대상이 아니라 양당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좀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기 기대하는 또 유권자들의 인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몇십 %까지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소화해낼 수 있는 세력만 나온다면 그게 바람이 분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런 여론이 일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되어 있는데 그런 전격적인 통합이 성사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어떤 주목도나 반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 부분들은 이 통합의 어떤 성격들 유권자들이 볼 때 이것이 그냥 뭐 어떤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급조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밀려서 통합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선명한 야당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유권자들이 바라볼 때는 별로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 논란이 있고 이제 그죠 말씀하신 대로 지향하는 가치 분명하지 않은 측면 아직 충분하게 전달이 안 돼서 이제 파괴력이 아직 이제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마지막 기회 다시 이 불씨를 크게 키울 수 있는지 여부의 마지막 기회는 아마도 이제 양당의 위성 정당을 만드는 국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3정당 또 제3지대에 있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독자적으로 무엇을 하기보다는 양당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것과 맞물려야지만 사실은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것은 사실 부정할 수 없는 부분.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위성정당 만들 때 1당과 2당이 이제 굉장히 유선적이다, 기만적이다, 뭐 이제 이렇게 정치 개혁과 반개혁적이다 이런 기류들을 생길 것인데 그것을 과연 어느 정도 올라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제 그곳에 사실은 제3지대 지금 개혁신당의 명운이 달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이른바 조국신당도 이제 그 뭐 사실상 창당선을 한 거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의 성적표를 거둘지도 사실은 관심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단독 비례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통합 비례 위성정당에 아마도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는 그렇죠. 게 기조인 것이니까. 예. 그래서 하게 되면 뭐 이제 한두 명 정도 이제 비례 의석 확보하는 것들은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사례가 있었고요. 당시 150만 표 이상을 얻어서 5.42%에서 3석을 얻었던 것이니까 뭐 그 정도를 충분히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두 석 정도는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가 최대치라고 보세요? 상황에 따라서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야당이 상당히 고심을 주기는 할 겁니다. 단순히 이제 거기서 충분하게 비례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선거 캠페인 차원에서 사실은 민주당이 정권 심판에 대한 이제 이 프레임들을 계속 내세워야 되는데 아마 이제 조국 신당이 이제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분산되는 측면들이 이제 있을 수 있어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클 것 같아요. 민주당에는. 예, 이상일 소장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사실 이게 이제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거나 참여를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개혁신당과 이제 조국신당이 또 그 제3지에 남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물론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강력한 팬덤이 있기 때문에 네. 일정하게 아마 그 득표력을 좀 갖출 수 있고 그것이 의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만 이게 확장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다. 그리고 개혁신당과 조국신당은 어떻게 보면 제3지대에 있는 어떤 표심들을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뭐 원내 진출 자체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확장성은 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러면 좀 조금 전에 윤희용 센터장이 이야기했던 4년 전 열린민주당 성적표 그 언저리 혹시 이렇게 전망하세요? 그 정도거나 그 정도가 저는 이제 맥시멈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게 맥시멈이다. 만약에 그게 맥시멈이라면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온 걸로 결론 지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적극적인 긍정적 평가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그 개인에 대한 뭐 이제 평가다라고 한다면 이제 만약에 이제 본인의 당선 여부를 가지고 아마도 이제 평가를 스스로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을 텐데 만약에 이제 그런 흐름 뭐 검찰에 대해서 이제 견제하는 어떤 정치 세력으로서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 호응이 거기에 배타적으로 갔다고 보기는 이제 어렵겠죠. 배타적으로 이상일 소장님은 글쎄 저는 뭐 개인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이제 인기라든지 어떤 지지층을 가져가는 부분들은 맞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도 역시 이것을 이제 일반적인 어떤 정치 리더로서의 포지션까지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많은 부분들의 숙제를 안고 그렇죠. 정치에 들어오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해서 만약에 어쨌든 지금 이번 총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높게 형성된 정권 견제 심판 기류가 존재한다. 근데 그것을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점하느냐, 그러지 못하냐 여부가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총선을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국 신당 등에 있어 이런 논란들이 사실 더 쟁점화가 되고 한다면은 사실 그것들이 좀 더 분산될 수가 있고 그러면 아까 이제 좀 파괴력이 아직까지 없었다고 하는 제3지대의 정당들이 좀 더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도 성향인데 정권 심판 기류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이제 사실 다른 정당의 선택지 대안을 찾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조국 신당이 창당을 한다는 의미를 떠나가지고 또 몇 석을 얻을지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번 후반부 선거 캠페인 자체가 좀 다양하게 좀 전개될 수 있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취지는 뭐 두 분도 이제 공히 말씀하시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일정한 팬덤이 있다라고 하는 데는 이제 그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팬덤의 파워가 어느 정도까지인가는 사실은 가늠할 방법이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이제 조국 신당이 이제 그 창당을 해서 선거에 임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뭐 이른바 개량화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어떤 뭐랄까 정치적 미래까지도 한번은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봤는데 그런 점에서도 총선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 하나가 좀 도출이 됐다.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후 전개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문제는 그러니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심어 때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